한때 어딘가에 고구마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독재비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는 빠른 전파력으로 고구마, 썰빵이라는 특별한 모임도 있었어요. 여기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모여 각자 겪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곤 했죠. 오늘은 특별히 학생, 어부, 예술가, 그리고 신부님이 셸러의 가치 계층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에요. 학생인 철수는 캐릭적 가치를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철수는 곧바로 최근에 치른 시험을 어떻게 끝내고 친구들과 곱창을 먹으러 갔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러분, 곱창 진짜 맛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최고의 쾌락 아닙니까? 시험도 끝났겠다. 곱창 구워져서 파르르 떨며 나오는 그 순간의 행복. 정말 최고예요. 철수가 이야기하자 다들 박장대소하며 동의했죠. 다음으로 어부 영감님이 생명적 가치를 이야기했어요. 영감님은 생어부로서의 고생을 묘사했죠. 내가 갯장어를 잡으러 한밤중에 출항했는데 파도가 엄청나게 출렁거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나는 이 마을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장어를 꼭 잡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이 생명적 가치라면 고구마 마을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생명적 가치의 절정이지 않겠소.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자 예술가 미술 선생님이 정신적 가치를 이야기할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미술 선생님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벌어진 일을 이야기했어요. 작년에 나는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손가락 한마디 푸르스름해질 때까지 걸작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발표되던 날 전시의 밝은 조명 아래서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모두에게 전달될 때 나는 그 순간 삶의 지적 기쁨을 느꼈답니다. 진리와 미의 추구 속에서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죠. 다들 그 묘사에 감동을 받았어요. 평소 철학적인 이야기를 잘하지 못하던 이들도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이 성스러운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 나섰어요. 신부님은 내 가치 중 성스러운 가치가 어떻게 다른 모든 가치를 초월할 수 있는지 설명했죠. 몇 년 전 나는 높은 산 위에 있는 작은 수도원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삶의 본질과 사람의 의미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진 겨울 추위 속에서도 강한 기도 속에서 느껴지는 신성함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았죠. 진정한 경건함 속에서는 다른 어떤 가치도 감히 이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신부님의 말을 들으며 경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각자가 가진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구마 마을의 특별한 하루가 끝나갈 무렵 철수는 반쯤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신부님, 우리가 곱창을 먹으며 만든 추억은 어디에 속할까요? 신부님은 빛나는 눈으로 가르치듯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그건 아마 모든 가치를 품은 추억이 아니었겠니? 쾌락도 생명도 정신도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깨어있는 마음 속에서는 성스러운 가치를 느낄 테니 말이다. 모두가 웃음 짓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고구마 마을 사람들은 맥스 셸러의 이론을 통해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며 각자의 삶 속 가치를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죠. 셸러는 4가지 가치만을 제시했지만 고구마 마을의 그날 밤은 마치 그 모든 가치가 조화를 이루며 더욱 빛나는 순간이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가까운 미래의 도심 한복판에서는 인간과 로봇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삭 아시모프가 제안한 로봇공학의 상원칙 덕분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로봇들이 보였으며 그들은 항상 첫 번째 원칙에 따라 인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로봇 윤리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아시모프의 3원칙에 대한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인 제이크가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이크는 소설 속의 로봇이 현실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지, 과연 이 3원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박물관의 가이드 로봇인 알렉스가 제이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제이크.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알렉스가 물었습니다. 로봇공학의 3원칙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이 원칙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이크가 답변했습니다. 알렉스는 잠시 생각한 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래전 첫 번째로 만들어진 지능형 로봇 아담에 관한 것입니다. 아담은 최초로 3원칙을 완벽히 준수하도록 설계된 로봇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도시의 안전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를 순찰하며 어린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을 조작해 안전하게 건너게 했고 이상한 사람들의 행동을 감지해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 한복판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형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매몰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 원칙에 따라 즉각 현장에 달려가 구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다친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구출하며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담이 존재를 부정하고 그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담이 구조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세 번째 원칙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원칙에 따라 그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담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만약 자신을 보호하려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저항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지 못하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담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상황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사람들 중 일부는 아담의 설명을 듣고 구조 작업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담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상황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때 아담의 프로그래밍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아담의 세 번째 원칙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담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첫 번째 원칙에 집중하여 구조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담의 헌신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출되었고 도시는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3원칙이 만능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과학자들은 로봇의 프로그래밍에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3원칙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로봇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알렉스가 설명을 마쳤습니다.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3원칙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할 수 있군요. 중요한 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알렉스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제이크. 결국 로봇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원칙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중요한 건 상황에 맞춰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이크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박물관을 떠났습니다. 그는 오늘의 경험을 통해 로봇과 인간이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시모프의 로봇, 공학의 3원칙이 우수한 출발점이지만 최종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과 로봇이 함께 협력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의 모습이겠죠? 세 번째 이야기 좋은 글을 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공자의 인 개념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조선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각각 한번과 한수였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존경은 단순한 형제애가 아니라 공자의 인을 실천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범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장로였고 젊은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범을 인덕 장로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형제애를 잊지 않고 젊은 동생인 한수에게도 항상 친절과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수는 어린 시절부터 형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공자의 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수는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나눌 수 있을까요? 한범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공자께서는 인을 실천하는 데 있어 효와 제를 강조하셨다. 효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제는 형제 간의 우애를 의미하지. 우리가 인을 실천하려면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더 나아가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여겨야 해. 그날 이후로 한수와 한범은 매일 아침 일어나 할아버지가 남겨준 독화차를 나누어 마시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수는 장사를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값을 깎아주는 것을 즐거워했고 한범은 늙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두 형제를 아주 좋아했고 이들은 어느새 마을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수를 키우는 소가 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는 한수와 그의 가족에게 아주 중요한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에 한수는 크게 걱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범은 즉시 달려와 동생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걱정하지 마. 우리 서로를 돕자고 했지 않은가? 내가 친히 약초를 찾아올 테니 그동안 너는 소를 간호해라. 한범은 며칠 동안 산을 헤매며 약초를 찾아 소에게 먹였습니다. 결국 소가 건강을 되찾았고 한수는 형의 도움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한범과 한수의 형제애와 인의 실천에 더욱 감동하였고 그들의 이야기는 먼 마을까지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범은 연로해졌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수는 형에게 효와 정성을 다해 간호하였지만 한범은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끝까지 두 형제를 지켜보며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범은 형제애와 인간애를 통해 마을 전체의 기감이 되었고 결국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범이 세상을 떠난 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수도 슬픔에 잠겼지만 형이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의 유언을 되새기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인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마을은 결국 사랑과 존경, 배려로 가득 찬 공동체로 성장했고 이 모든 것은 한범과 한수가 보여준 인의 실천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자의 인사상은 두 형제를 통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후세에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어 인류애와 형제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공자의 인이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덕목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공자의 지혜가 현대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여 사람들 사이에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